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책장 한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분께서 실제로 겪으신 중고거래 실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이 32에 작은 무역회사 영업팀에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낮에는 거래처에 치이고 퇴근하면 밀린 서류에 시달리는 나날이었지만 유일한 숨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카메라였습니다. 전문적으로 사진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말마다 혼자 출사를 다니는 게 삶에서 거의 유일하게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회사 사람들은 제가 카메라에 그렇게까지 진심인 줄 잘 몰랐고 혼자 조용히 중고거래 앱을 뒤지고 신제품 리뷰 영상을 찾아보는 게 소소한 취미였습니다. 야근이 유독 길었던 어느 목요일 밤 집에 도착하니 벌써 11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씻지도 않은 채로 침대에 걸터앉아 습관처럼 중고거래 앱을 켰어요. 딱히 뭘 사려던 건 아니었고 하루 마무리 삼아 시세나 구경하려던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밤 도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몸은 피곤한데 잠은 쉽게 오지 않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을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몇 년 전부터 눈여겨봐온 지금은 단종돼서 구하기도 힘든 필름 카메라 기종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시세보다 30%는 저렴한 가격으로요. 사진을 몇 번이나 확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렌즈 상태며 바디 스크래치까지 관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 한눈에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 기종은 원래도 매물이 잘 안 나오는 데다 나온다 해도 이 정도 상태는 드물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며 중고거래 앱을 몇 번이나 뒤졌지만 매번 가격이 감당 안 되거나 상태가 형편없는 매물뿐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포기하고 다른 기종으로 눈을 돌렸던 참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샀던 중고 렌즈가 알고 보니 내부에 곰팡이가 잔뜩 쓸어 있었던 기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택배로 받아서 뜯어본 순간의 실망감은 지금도 생생했어요. 그 뒤로 저는 뭘 사든 판매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설명해 주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면서 곧바로 채팅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는데도 답장은 몇 분 만에 왔습니다. 밤늦게까지 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저 말고도 있구나 싶었어요. 채팅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셔터 스피드 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 필름을 마지막으로 넣어본 게 언제인지, 렌즈 곰팡이 여부까지 사진으로 미리 찍어 보내주더라고요. 실물 사진을 몇 장 더 보여줄 수 있냐고 묻자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다양한 각도로 찍은 사진을 우르르 보내왔습니다. 이 정도로 성의 있게 설명해주는 판매자는 흔치 않았고 꼼꼼함에 오히려 믿음이 갔습니다. 거래 장소를 정하는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판매자는 집 근처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자고 먼저 제안했고 시간은 제가 퇴근하고 넉넉히 갈 수 있는 금요일 저녁 8시로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시간이 바뀌면 미리 연락드리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로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면 물건도 사람도 믿을 만하겠다 싶었어요. 퇴근하고 저녁마다 카메라 리뷰 영상을 챙겨보는 게 몇 년째 습관이었습니다. 실물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는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 하나 때문에 이번 매물이 유독 특별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채팅창을 닫기 전 카메라 동호회 단톡방에 캡처 화면을 올렸습니다. 다들 부럽다는 반응이었고 한 명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요즘 급매물 사기가 많으니 계좌 먼저 보내라고 하면 무조건 튀라고 했어요. 계좌 이체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오히려 직접 만나서 물건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거래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판매자였으니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더 안심이 됐어요.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기종을 사려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흐지부지 무산된 적도 있었고 어렵게 거래가 성사돼도 실물이 사진과 딴판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번 판매자의 성실함이 유독 돋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카메라로 어떤 사진을 찍을지 상상하느라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그 지나치게 빠르고 지나치게 완벽했던 답장들이 이미 첫 번째 신호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약속한 금요일 퇴근 준비를 하던 오후 6시쯤 판매자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저녁 8시에 역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겠다고 대신 근처 사무실로 와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어요. 사무실이 역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 오히려 편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원래 만나기로 했던 곳이 사람 많은 지하철역 앞이었는데 갑자기 사무실로 바뀐다는 게 살짝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채팅 내내 워낙 성실하고 정중했던 사람이었고 사무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회사 동료들한테는 저녁 약속이 있다고 미리 얘기해둔 터라 늦어도 9시쯤엔 끝날 거라 생각하며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채팅창을 몇 번이나 다시 열어봤습니다.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면서 근처에 오면 편하게 연락달라는 말도 덧붙어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동네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딱히 흉흉한 소문이나 사건 기록은 나오지 않았고 오래된 상가와 소규모 사무실들이 모여있는 평범한 동네라는 정보만 나왔어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며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판매자가 보내준 주소는 몇 번 지나쳐 본 적 있는 오래된 상가 골목이었습니다. 퇴근 후 도착한 골목은 낮에 봤을 때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가로등 몇 개는 나가 있었고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어디가 몇 번지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인적이 뜸해졌고 발걸음 소리만 유독 크게 울렸어요. 지도 앱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서야 겨우 건물을 찾았어요. 건물 1층에는 작은 전자기기 수리점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셔터는 반쯤 내려가 있었고 안쪽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완전히 낯선 곳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채팅에서 느꼈던 인상 그대로였고 옷차림도 평범한 셔츠 차림이라 딱히 경계할 만한 구석은 없었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채팅에서 짐작했던 것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물건이 지하 창고에 있다고 조명이랑 테스트 장비가 다 그쪽에 있어서 거기서 확인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서 당연히 1층 어딘가에서 거래할 줄 알았는데 지하까지 가야 한다니 순간 의아했어요. 잠깐 망설이는 사이 남자는 이미 앞장서서 계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기엔 카메라가 너무 아까웠기에 별다른 말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고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낡은 배관과 벗겨진 페인트가 눈에 들어왔고 내려갈수록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위층의 퀴퀴한 먼지 냄새와는 다른 축축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오래된 지하창고 특유의 냄새겠거니 짐작했어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벽을 짚은 손끝에 차가운 습기가 배어들었습니다. 계단 끝에는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지지직거리며 깜빡였고 복도 양옆으로 문이 몇 개 늘어서 있었어요. 그중 한 문 앞에 남자 2명이 서 있었는데 들어서는 저를 잠깐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치면 목례라도 할 법한데 두 사람은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굴었어요. 그저 직원들끼리 원래 무뚝뚝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지나치면서 그중 한 명의 팔뚝에 최근에 생긴 듯한 긁힌 자국이 언뜻 보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넘길 만한 흔적이었지만 그 순간 안내하던 남자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재촉하듯 앞서 걸었어요. 저녁 약속에 늦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걸음을 맞췄습니다. 발밑으로 낡은 장판 위에 뭔가 끌린 자국 같은 흔적이 길게 남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생긴 자국인가 싶었어요.
복도 위쪽 구석에는 CCTV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정작 카메라 본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건물이니 카메라가 고장나서 떼어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위층 수리점에도 지하 복대도 손님이나 방문객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자가 문 하나를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창고 겸 사무실로 쓰는 곳이에요. 물건은 안쪽에 있습니다. 문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고 한쪽 구석에 책상과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사무 공간처럼 보였지만 창문이 하나도 없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지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해졌어요. 남자는 잠깐 소파에 앉아 기다리라고 하더니 안쪽 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벽은 별다른 장식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창고를 겸해서 쓰다 보니 이렇게 어수선한가 보다 생각하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8시 15분이었어요. 카메라 동호회 단톡방에 지금 물건 보러 왔다고 짧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소파는 낡았지만 앉는 느낌은 편안했고 방 안에는 은은하게 나무 타는 냄새 같은 것도 옅게 배어 있었어요. 창고치고는 묘하게 정돈된 구석도 있어서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몇 분 뒤 문이 다시 열리며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실물 상태가 훨씬 좋아 보여서 그동안 쌓였던 위화감은 순식간에 잊혔어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받아들자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남자는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직접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잠깐 앉아서 천천히 봐주세요. 그러고는 옆에 있던 작은 테이블에서 커피포트를 들어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건넨 커피잔에서 살짝 탄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커피포트 냄새인가 싶었는데 한 모금 마셔보니 맛이 씁쓸하면서도 텁텁했어요. 원두 특유의 쓴맛과는 다른 설명하기 애매한 뒷맛이었습니다. 저는 목 넘김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잔을 내려놓고 손에 든 카메라를 살펴보는데 정신이 팔린 척했습니다. 남자가 커피를 건네면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도 그때는 미처 눈치채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카메라는 정말 훌륭한 상태였습니다. 셔터 소리도 경쾌했고 렌즈도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몇 번이나 셔터를 눌러보며 이 물건이 진짜라는 사실에 다시 기분이 들떴습니다. 필름을 넣어서 직접 찍어볼 수는 없었지만 뷰파인더로 들여다본 상이 선명했고 노출계 바늘도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손끝에 닿는 다이얼의 감촉까지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고 이 정도면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물건이라는 확신에 슬슬 결제 얘기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책상 밑 구석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엔 클립이나 종이 조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작은 머리핀이었습니다. 먼지가 별로 쌓이지 않은 걸 보니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남자만 있는 사무실 겸 창고 같았는데 왜 여자 머리핀이 떨어져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화장품이나 가방, 겉옷 같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딱 그 머리핀 하나뿐이었어요. 아까 그 남자의 아내나 가족의 물건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러기엔 방 어디에도 다른 여자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벽 너머 옆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번 건 좀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어렴풋이 들렸어요. 곧이어 뭔가 무거운 걸 옮기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 뒤로 짧은 신음 같은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손가락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잘못 들은 건지 정말 사람 신음소리였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카메라 렌즈를 다시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귀는 온통 벽 너머 소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소리일 수도 있고 어디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어떤 설명도 완전히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몇 초 뒤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하게 나른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은 피로가 몰려오나 싶었는데 시야가 흐릿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단순한 피로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몸을 지탱하려 했지만 팔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방 안 형광등, 불빛이 두세 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었어요. 그제야 아까 마셨던 커피가 떠올랐습니다. 한 모금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어지럽다는 게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확신을 줬어요. 저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시야는 흐릿하게 번지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정신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건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옆방 소리가 뚝 끊기더니 발소리가 이쪽으로 다가왔어요. 급하게 카메라를 내려놓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다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몇 걸음도 못 가 휘청거렸습니다. 나가는 문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어요. 처음 들어올 때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까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정중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를 확인하듯 냉정한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향하려 했지만 다리가 자꾸 꼬이면서 몇 걸음 못 가 휘청거렸습니다. 남자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뒤에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있는 힘껏 뿌리치려 했지만 어지러운 와중에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곧이어 복도에 있던 다른 남자까지 들어와 완력으로 붙잡아 눌렀습니다. 몸싸움 중에 옆에 있던 트레이가 넘어지면서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웅얼거리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몸부림치는 사이 팔에 뭔가 놓이는 느낌과 함께 시야가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이 든 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가늠할 수 없는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뻐근하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천장에는 낮은 백열등 하나가 흐릿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가 그제야 팔다리가 뭔가에 묶여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좁은 철제 프레임 위에 눕혀져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딱딱한 끈이 단단히 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살피자 방 한쪽에 놓인 작은 트레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위에는 반짝이는 금속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병원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라는 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방 안은 아까 그 사무실보다도 훨씬 좁았고 벽에는 방음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스펀지 소재가 덧대어 있었으며 시계도 창문도 없어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조차 가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뜨면서 지금 이게 꿈이 아닐까 하는 헛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목을 조이는 끈의 감촉도 등에 닿는 차가운 철제 프레임의 느낌도 너무나 생생했어요. 저는 지금이 얼마나 지났는지 여기가 정확히 어디인지 가늠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절망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만 마셨던 게 그리고 짧은 시간만 의식을 잃었던 게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몸은 여전히 무겁고 둔했지만 정신만큼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고 숨을 죽인 채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방문 밖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다음 건 준비됐냐고 물었고 다른 한 명이 위에서 사람이 또 왔다고 답했어요. 이게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데려오던 곳이라는 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느껴졌어요. 두 사람의 말투는 이상하리만치 사무적이었고 마치 늘 반복해온 일과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방문 밖이 다시 조용해지자 손목을 조심스럽게 움직여봤습니다. 손목을 묶은 끈은 생각보다 헐거웠습니다. 완전히 기절한 상태로 여기고 급하게 대충 묶어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리저리 비틀며 소리가 나지 않게 조금씩 끈을 풀었습니다. 끈이 손등을 파고들 때마다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고 몇 번이나 다 됐다 싶었다가 다시 걸리기를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귀를 세웠습니다. 몇 분에 걸친 사투 끝에 한쪽 손을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손과 발목을 푸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참고 멈춰야 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몸을 일으켰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눌렀어요. 문을 아주 조금씩 열었습니다. 다행히 복대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벽에 몸을 붙이고 발소리를 죽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복잡하게 느껴졌고 갈림길에서 어느 쪽이 들어왔던 방향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침착하게 벽을 짚으며 아까 지나쳤던 CCTV 스티커의 방향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고 발끝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애를 썼어요. 한 갈림길에서 낮은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 급하게 반대편 통로로 몸을 숨겼습니다. 좁은 틈에 웅크린 채 숨죽이는 동안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오히려 그 소리에 들킬까봐 겁이 났어요. 그 옆 살짝 열려있는 문틈으로 좁고 창문 없는 방이 언뜻 보였습니다. 바닥에 담요 같은 게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이곳이 저 한 사람만을 위해 급조된 곳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 순간 들었습니다. 아까 사무실에서 봤던 그 머리핀의 주인도 이 어딘가에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확인해볼 용기까지는 나지 않았고 지금은 어떻게든 여기를 빠져나가는 것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계단 입구를 발견하자 다리에 남은 힘을 전부 끌어모아 뛰어 올라갔어요. 계단을 절반쯤 올랐을 때 아래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남은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1층에 다다르자 아까 봤던 전자기기 수리점 공간이 나왔습니다. 셔터는 완전히 내려가 있었고 안쪽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걸쇠가 눈에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걸쇠를 풀었는데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습니다. 뒤에서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를 악물고 다시 걸쇠에 손을 댔어요. 마침내 걸쇠가 풀리는 순간 있는 힘껏 문을 밀었습니다. 바깥의 서늘한 밤 공기가 얼굴에 훅 끼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몇 번이나 꺾어 돌면서 뒤에서 누가 쫓아오지는 않는지 몇 번이고 돌아봤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후들거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정신없이 내달리다가 큰 일 쪽에서 불빛이 보이자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래된 골목을 벗어나 넓은 도로가 나타났을 때 조금이나마 안도감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큰 길가에 서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쳐다봤고 제 몰골이 어떤지도 모른 채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 그 짧은 몇 초조차 견디기 힘들 만큼 손이 떨렸고 전화가 연결되는 그 몇 초 동안 골목 어디에도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 두 분이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먼저 물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거래로 카메라를 사러 갔다가 지하에 감금당했다가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를요. 경찰관님은 침착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옆에서 다른 한 분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게 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고 목소리도 자꾸 갈라졌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건물로 안내하려 했지만 막상 골목에 들어서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라 밤에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였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이 건물 저 건물을 가리키며 몇 번이나 헷갈렸습니다. 경찰관님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기억이 이렇게까지 무력하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패닉이 왔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의심 가는 건물의 셔터를 몇 군데 두드려 봤습니다. 다들 문이 잠겨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어요. 지목했던 전자기기 수리점 간판이 붙은 건물도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오래전에 폐업한 듯 먼지만 쌓인 빈 가게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묘사했던 좁은 복도도 그 안에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관님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날이 밝으면 인력을 더 투입해서 다시 조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옮겨져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팔에 남은 주사바늘, 자국과 손목의 자국이 그나마 말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였어요. 혈액에서 진정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그날 밤 일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조금 전까지의 일들이 여전히 현실감 없게 느껴졌어요. 사건이 단순 폭행이나 감금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수사는 관할서 강력팀으로 이관됐습니다. 며칠 뒤 다시 경찰서에 나가 진술을 이어갔고 담당 경찰관님과 함께 낮에 그 동네를 다시 돌아봤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건물을 가리켰어요. 워낙 놀란 상황에서는 기억이 왜곡되기 쉽다는 위로가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두 눈으로 봤던 곳인데 정작 다시 찾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경찰은 이후에도 그 지역 일대를 여러 차례 순찰하고 인근 상가 건물의 등록 현황도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낡은 건물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담당 경찰관님은 진술과 병원 진단 기록을 근거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길을 걷지 못하게 됐고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회사에서도 퇴근길이 두려워서 일부러 사람 많은 큰 길로만 돌아가곤 했습니다. 야근 후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까지 걸어가는 것도 한동안 꺼려질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제가 겪은 일을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찰도 저 자신도 그 사무실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으니까요. 한동안은 병원 진료도 함께 다녔습니다. 몸에 남은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졌지만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거나 지하주차장처럼 폐쇄된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그날 밤의 감각이 되살아나곤 했어요. 가족들에게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고 그 뒤로는 중고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고거래 앱에서 유난히 좋은 매물을 보면 반가움보다 먼저 서늘한 기분이 듭니다. 그 반쯤 남은 커피가 아니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할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카메라도 결국 되찾지 못했습니다. 도망쳐 나올 때 정신없이 몸만 빠져나왔던 터라 카메라는 그 방 어딘가에 그대로 남겨두고 왔거든요. 그 카메라가 지금도 그 방 어딘가에 놓여 있을지 아니면 이미 다른 손을 거쳐 어딘가에서 팔리고 있을지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씩 안전재난 문자로 실종자를 찾는 문자가 옵니다. 요즘처럼 CCTV며 핸드폰 카메라며 모든 게 발달한 시대에 왜 이렇게도 실종 문자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그날 밤 그 지하실에서 봤던 흔적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